현지 시각 25일 새벽 4시 45분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자신들 고위급 지휘자를 암살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하기 불과 15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서 헤즈볼라의 로켓, 미사일 발사대 1000곳 등을 선제 타격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드론 등 약 320발을 발사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명피해가 1명 사망, 2명 부상뿐이라며 헤즈볼라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했고 헤즈볼라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텔아비브 인근 군사정보기지를 파괴하는 등 1단계 보복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מכים בחיזבאללה במהלומות מחץ מפתיעות. לפני 3 שבועות אנחנו חיסלנו את הרמטכ"ל שלו, היום סיכלנו את תוכנית התקיפה שלו. وإذا لم تكن النتيجة في نظرنا كافية فسنحتفظ حاليا لأنفسنا بحق حتى وقت آخر. 이란도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자국 영토에서 암살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예고했는데 이란의 보복은 아직 3주가 넘도록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حمایت ما از مقاومت و همه گروه‌هایی که در محور مقاومت قرار می‌گیرند همه کشورهایی که در حوزه مقاومت قرار می‌گیرند یک اصل تغییر ناپذیر هست و ما به این سیاست اصولی خودمون ادامه خواهیم داد قطعاً. 이란이 전면전을 감수하고 대규모 공세에 나설지 등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 좀 안정화되려면 첫 단추는 가자 지구 전쟁 휴전, 그다음에 휴전에서 종전,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 최근 결렬된 카이로에서의 협상을 포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지난 수개월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교전을 멈추거나 인질, 수감자를 일부 맞교환한 적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휴전 합의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이유는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이견이 계속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협상만 해도 주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서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맞교환할 것인가,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가운데 누구를 선별적으로 석방시킬 것인가, 즉 인질 교환의 비율과 세부 사항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쟁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에 필라델피 회랑이라는 곳, 그러니까 여러 물자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무기도 들여오는 이 통로에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 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냐, 그리고 주둔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자 주민들이 북부로 이동할 때 하마스 무장대원이 섞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넷자림 회랑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이 검문을 할 것이냐 등 이렇게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약에 라파 국경지대 필라델피아에서 자기들이 지금 다 나가버리면 결국은 제2, 제3의 10월 7일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못 놓겠다. 이 싸움이 돼버려서 아젠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쟁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술적인 쪽으로 와버렸죠. 하마스를 멀쩡한 나의 협상 대상자로 여기기에는 이 휴전안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불리한 것 같으니 갖고 나온 게 필라델피 코리도,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남아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휴전 협상에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하마스는 물론이고 미국, 그리고 카타르, 이집트도 적극 중재에 나서는 상황인데 각국이 가진 협상의 목표와 또 끌고 가려는 방향이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입장차를 잘 조율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도 호응을 하는 안을 만들어낼지도 관건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 거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또는 탈레반 같은 이런 무장 투쟁 집단을 자기들이 보호함으로써 외교적인 하나의 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할 거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 중재를 맡은 나라들 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둘째, 미국 대통령 선거도 핵심 변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기 직전,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 높게 관측이 되던 상황에서는 공세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중동 현안의 대응 방식이
팔레스타인보다는 이스라엘에 상당히 유리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그래서 자신의 이른바 강공 기조에 날개를 달아주기를 희망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역전에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네타냐후 총리로선 지금과 같은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조속한 휴전과 또 종전 요구, 그리고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 아마 그럴 거라고 예측되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선거 국면이 그렇게 흘러가주기를 바라겠죠. 굉장히 협상 조건을 높게 가져가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을 텐데, 만에 하나 이렇게 가다가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그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 위험 회피를 어떻게 할지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아요. 셋째, 소위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들의 향후 대응 수위도 관건입니다. 저희에게 자문해준 전문가들은 이란이 3주 전 공언을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서더라도 전면전 확전은 피하려 할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그 근거로는 이란의 악화한 경제 사정과 또 녹록치 않은 정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등의 수위 높은 보복을 감당해낼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전략 자산이 너무나 많이 전개돼 있고 이스라엘을 계속 건드렸다가 대로주고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가장 소중히 하는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 마수드 페즈시키안 대통령이 의외로 당선됐던 것도 결국은 유권자들이 차라리 빨리 협상해서 제재 국면을 탈피하자고 하는 메시지가 반영된 거였죠. 그러면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전면전 수준의 시오니스트 멸절을 계획하고 뭐 이걸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미국이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세 수위를 지난 4월보다 높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런 전망을 깨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지 또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변동 가능성 등 여러 변수들을 감안해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